1838년 런던의 한 동물원에는 지금의 푸바오 같은 인기 스타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인도네시아 쪽에서만 서식했던 동물이라 유럽인에겐 낯선 존재였는데요. 바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행동했던 3살짜리 오랑우탄 제니였습니다. 이 오랑우탄 제니는 지푸라기로 기차를 만들고 사람처럼 스푼을 들고 차를 마셨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할 정도로 인간을 닮았다며 언짢아 했는데요. 그만큼 당시 유럽인들에게 오랑우탄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당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원을 어슬렁거리던 한 청년은 제니를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니는 질투할 때 자신의 치아를 드러내며 짜증내는 소리를 낸다. 제니는 사육사가 사과를 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표정으로 사과를 먹는다. 이 청년은 오랑우탄도 인간 같은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쩐지 남달랐던 이 청년. 인간과 원숭이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모든 생물에겐 공통의 조상이 있다. 고 주장한 이 사람.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과학에 관심 없어도 다들 다윈을 아시잖아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 그런데 대부분 딱 거기까지 아시죠? 다윈은 과학사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지금보단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선 찰스 다윈은 영국 사람입니다. 1809년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가족 이력도 살짝 남다릅니다. 다윈의 할아버지인 이레즈머스 다윈은 성공한 의사였는데요. 진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다윈보다 먼저 책에 쓴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역시 의사였고요. 명문가인 웨지우드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웨지우드는 영국 왕실에도 납품할 만큼 최고급 식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백화점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돈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래서 다윈은 평생 별다른 직업이 없이 연구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직업을 가지려고 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다윈도 의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비위가 약했어요. 의대에서 해부 실습할 때 상당히 힘들어했는데요. 그 시대는 마취제가 나오기 전이라 마취 없이 수술하는 걸 보다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윈은 의대를 자퇴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번엔 목사가 되라고 신학대학에 보냅니다. 하지만 다윈은 여기서도 신학보단 다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윈은 어릴 때부터 동물이랑 곤충 채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신학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들은 식물학과 지질학을 훨씬 잘했어요. 교수님들 눈에도 탐나는 인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윈의 아버지는 여전히 다윈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가족의 수치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럼 다윈은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다윈이 됐을까요? 다윈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다윈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커다란 해군 함선을 타고 몇 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연 탐사를 할 수 있는 일을 제안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그로 탐사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요. 식민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함선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안선을 측량하는 작업을 했어요. 비그로도 이런 임무를 맡은 배였던 거죠. 그런데 항해를 몇 년 동안 하려면 외롭잖아요.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그로의 선장인 로버트 피츠로이는 지적인 말동무를 비그로에 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말해주니까 그냥 심심할 틈이 없는 그런 사람. 제가 써야 되는데. 어쨌든 피츠로이는 나중에 영국 최초의 기상청장이 될 정도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같이 갈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건너 수소문을 했는데요. 마침 다윈을 가르친 교수가 다윈을 추천해줍니다. 그전부터 과학자들의 세계 여행기에 푹 빠져 있었던 다윈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직책이 무급이었고요. 심지어 항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1, 2억 정도였어요. 다윈의 아버지는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다행히 다윈의 외삼촌이 아버지를 열심히 설득해줘요. 이렇게 다윈은 아버지의 허락도 받고 여행 경비도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야, 이때 못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많은 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1831년 12월 27일 비글호는 5년에 걸친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의 바탕이 된 역사적인 항해였죠. 비글호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지나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 제도, 호주, 인도양, 남아프리카를 거쳐 그야말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야, 말만 들으면 럭셔리 크루즈 여행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비글호는 그냥 군함이었습니다. 네, 크루즈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지가 아닌 빡센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아주 고된 항해였는데요. 다윈의 키가 180이 넘었는데 다윈이 지내던 선실은 한 평 크기의 높이도 1.5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거죠. 침대도 없었고요. 밥도 거의 통조림으로 때웠습니다. 항해 중에 자연재해를 만나서 표류하는 일도 많았고요. 남아메리카 지역은 야생 그 자체라서 목숨을 걸고 탐사를 했습니다. 이런 난관에도 다윈의 열정은 불타올랐습니다. 다윈은 배가 설 때마다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생물과 광물을 찾아 부지런히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이렇게 채집한 생물 표본과 뼈, 화석들이 무려 5,000개가 넘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다윈이 5년간 항해하며 세세한 일지를 썼다는 건데요.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책 원고를 만들었을 때 무려 2,000쪽에 달하는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니, 항해 중에 뭘 봤길래 이렇게 쓸 말이 많았을까요? 지금부터 다윈이 본 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다윈이 살던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때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유럽에선 대중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도 창조론을 믿던 시대였죠. 신이 약 6,000년 전에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고 모든 생물은 지금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믿었죠. 하지만 다윈은 비글호 항해를 하며 창조론에 조금씩 의문을 품게 됩니다. 먼저 다윈은 남미 동쪽의 해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동물들의 뼈를 찾아내는데요. 하나는 톡소돈이라는 동물이었습니다. 코뿔소의 몸과 하마의 머리, 그리고 쥐의 이빨을 한 동물이었는데요. 카피바라와 얼핏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코끼리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이었죠. 또 다른 뼈의 정체는 메가테리움이었는데요. 크기가 6m, 몸무게가 4톤 정도 되는 커다란 동물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무늘보의 조상인데 이것도 역시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이었죠. 다윈은 톡소돈과 메가테리움의 뼈를 보고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신은 왜 큰 동물을 멸종시키고 그거랑 비슷하지만 더 작은 동물로 대체한 걸까? 약간 신선한 질문이죠. 다윈은 몸집 큰 동물이 힘도 더 세고 생존에 유리할 것 같은데 왜 멸종한 건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5년 9월 비글호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하는데요.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미 해안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12개가 넘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곳이고요. 육지에서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희귀한 종들이 많았어요. 이 갈라파고스에 있던 특이한 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코끼리 거북인데요. 길이는 2.4m, 몸무게는 약 230kg에 달하는 초대형 거북이였습니다. 느낌이 약간 공룡 같죠? 중요한 점은
이 코끼리 거북이 사는 섬마다 모습이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생김새가 다른 건 코끼리 거북뿐만이 아니었어요. 갈라파고스에는 핀치새도 있었는데요. 핀치새도 섬마다 부리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핀치의 부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두꺼웠고요. 선인장을 먹이로 하는 섬에서는 부리가 뾰족했어요. 다윈은 이런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을 보면서 왜 신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존재하는 수많은 종을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신의 의도와는 무관한 자연의 원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같은 생물도 환경의 차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화론의 힌트를 얻게 된 거죠. 1836년 10월, 비글호는 약 5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기 전에는 아버지 돈을 겨우 타가지고 항해를 떠난 금쪽이었는데요. 돌아올 땐 말 그대로 금의 환영을 합니다. 항해를 하는 동안 수집한 자연 표본을 계속 영국으로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엄청 유명한 박물학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죠. 다윈은 비글호 항해기라는 책을 새로 냅니다. 이 책이 크게 흥행을 하면서 다윈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과학계에서도 명성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화론은 이때까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창조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쉽게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사실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윈은 진화론을 어디에 내놔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때 다윈에게 커다란 영감을 준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가 쓴 유명한 고전 인구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멜서스는 인구가 식량보다 훨씬 빨리 늘기 때문에 기근이나 질병, 전쟁 같은 조절 메커니즘이 나타나서 인구를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윈은 이 책을 보고 무슨 힌트를 얻은 걸까요? 자, 다윈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물은 영토와 먹이, 번식을 위해 경쟁한다. 이 중 자신이 사는 환경에 유리한 특징을 가진 동물이 번식할 기회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 유리한 특징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다. 이건 농부가 더 많은 양털을 얻기 위해 양털이 많은 양들끼리 교배시켜서 몇 세대가 지나면 털이 많은 양들이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나 마찬가지다. 즉 자연도 농부처럼 선택을 한다. 뭘?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식하기에 유리한 동물을 선택한다. 다윈은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이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종의 기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워서 상식으로 알지만 그 당시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죠. 그래서 다윈은 20년 가까이 이 책을 출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책장에 끼워놓고 자신이 사망한 뒤에 출판해달라는 메모를 써뒀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다윈은 생전의 종의 기원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1858년 다윈은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 다윈보다 14살 어린 영국인이었습니다. 월리스는 다윈처럼 직접 탐사를 떠나 생생한 자료를 얻은 사람이었고 다윈을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자신이 쓴 논문이 출간할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다윈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다윈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종의 기원의 요약본 같았거든요.
다윈이 진화론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걸 알고 있던 친한 과학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윈 구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우선 학회에 발표할 논문을 급조했어요. 그리고 1858년 학회에 이 논문을 다윈과 월리스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습 발표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윈은 이제 출간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20년간의 연구를 정리해 약 500쪽의 원고를 완성했어요. 1859년 11월 마침내 종의 기원이 세상에 나옵니다. 종의 기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내놨는데도 종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에게도 격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의 기원에는 자연 선택만큼이나 논쟁적인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바로 모든 생명체가 공통된 조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진화라는 게 공통의 조상에서 나무가 가지를 갈라져 나오듯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였죠. 다윈은 이걸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나무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생명체들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왜곡해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공격했습니다. 얌마, 그럼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는 거냐? 딱 봐도 화력이 엄청난 질문이죠. 이 문제로 1860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토론이 펼쳐집니다. 아쉽게도 다윈은 건강 이슈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다윈을 지지했던 유명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가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진화론 반대파로는 영국 성공회의 고위 성직자인 윌버포스 주교가 나왔어요. 먼저 윌버포스 주교가 선빵을 날립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선조가 원숭이요? 아니면 할머니 선조가 원숭이요? 어느 쪽이요? 헉슬리는 정말 이렇게 심각한 비난, 공격, 악플 받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신이 선물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인간을 할아버지로 삼느니 차라리 정직한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게 낫겠소. 이 토론회 이후로도 논쟁은 계속됐고요. 다윈은 11년 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내서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왜곡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의 기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종의 기원은 결국 왜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책이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다윈이 인간의 위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계의 최상위층에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윈이 제시한 생명의 나무에 따르면요, 인간은 그저 환경에 맞게 살아남은 현존하는 수많은 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지구가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것처럼 다윈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직시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 그토록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종의 기원은 위대한 책이지만 다윈의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린마다 목의 길이가 다 다른 이유, 성인인 인간의 키가 다 다른 이유,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건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같은 종이어도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윈의 시대에는 아직 유전자라는 개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부족했던 퍼즐들은 후대의 과학자들 덕분에 하나둘씩 맞춰집니다. 1952년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어서 1953년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밝혀내면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원리까지 알게 되죠.